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지역거점대학 지원 전략을 설명하게 된 윤한울 컨설턴트입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주로 의치한수, 또는 IT 계열 학생들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연관 커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은 학생부가 이제 빠듯해야 되는데, 이 학생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죠. 수행이 나오면은 수행 주제를 뭘로 할까요? 그 다음에 출처는 어디에서 찾나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반영이 된다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과목 선정은 뭘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같이 산출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지식팩토리라고 하는 IT 회사죠. 그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메디스카이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치한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분야를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맡은 이제 지역거점대학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역거점대학은요, 서울대를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적으로 했을 때 주로 국립대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등록금이 싸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에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정부 이전부터 계속 공공기관들을 계속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이라든지 전남 또는 부산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꼭 거기에 출신자인 지역인재들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꼭 거기에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인재의 맹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지방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을 서울로 나오면은 지역인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역인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지역거점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으로 이 부분을 국한시켜버리면은 거기서 커트라인 제일 높고 가장 퀄리티 좋은 데가 아무래도 국립대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이런 어떤 그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쉽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좀 들어가기가 비교적 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쟁이 같이 되겠지만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원자가 적으면은 얘를 무조건 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국립대를 나오면은 일단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의 취업은 상당히 좀 유리한 편이다. 한번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꽤 명문대를 나오고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그래도 내가 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셔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병원을 차린다든지 하더라도 사실 그 인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르텔을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 사정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선후배 간의 인맥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거점대학의 어떤 진학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거점대학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국립대죠. 국립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종합대학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과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연대는 미대가 없죠. 미대가 없고 고대는 음대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합대학이라 하더라도 꼭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는 또 이제 사범대가 없죠. 근데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의치, 한약수, 그다음에 로스쿨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꼭 하나씩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립대에서는 이제 한의대는 취급을 잘 안 하는데 주로 이제 사립대죠. 사립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부산대가 유일하게 이제 한의대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주로 이제 치대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 유일하게 또 수의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출신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국립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갖다가 뭐 좀 선정하는 그런 기준점을 삼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편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봄직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큰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시행 계획이 다 나왔는데 모집 요강을 뒤늦게 수정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2024학년도부터 일반 대학의 첨단 분야의 정원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오랜만에 대학 정원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 정원을 계속 줄이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지방대가 지금 정원을 채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생존의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일반 대학의 첨단 분야가 이제 정원이 배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입시에 있어서도 크게 좀 요동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17명, 가천대가 이제 경기권에서 포함이 돼서 817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듯이 1200명 가량, 1000명 가량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명, 817명, 확실히 수도권이 좀 학교 개수보다는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과 학생들, 특히 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부를 구축한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입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4년 예고제에 따라서 중3 때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1 때 나오고, 그 다음에 고2 때 전형 시행계획 나오고, 고3 때 모집 요강 나오고, 이런 식으로 4년 예고제로 해서 4년 전부터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이 설계가 되는데, 갑자기 이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본래는 800명 덜 선발할 거야 라고 공지를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800명 더 선발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총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증가가 됐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800명 이상의 어떤 인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국립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정시 라인을 봤을 때 사실 뭐 저희 때, 제가 사실 보기보다 연식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학원 경력이 한 17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제가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부산대가 이제 국립대 중에서는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으니까 부산대의 학력이 그래도 한양대 정도는 삐까삐까 할 정도, 비슷비슷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방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커트라인 비교해보면, 정시 커트라인 비교해보면은 국민대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립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와 이제 국립대와 중복 합격이 된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자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구멍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고대까지만 합쳐도 거의 한 200~300명 정도의 첨단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서울대, 연고대 못 가던 애들이 300명이 지금은 서연고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서성환을 못 가던 애들 300명 이상이 또 서성환을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뒤에서는요, 혼란의 도가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받잖아요.
더더군다나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류에서 퀄리티를 좀 보여줘야 1차 서류 합격이 가능한 그런 해가 되었죠. 근데 이 서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학생부를 채웠겠죠. 근데 이 학생부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첨단학과 생겼다고 해서 화생 베이스로 가다가 갑자기 물리학 베이스로 돌변한다든지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난 게 얼마 전에 났거든요. 이미 3학년 1학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물리학 베이스로 하는 이런 첨단 분야의 정원이 증설이 됐다. 그러면 물리학 베이스로 이제 어떤 학생부를 꾸린 학생들이 상당히 좀 유리해진다라고 봤을 때 갑자기 이걸 갖다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탄 거죠. 물리학 베이스로 이제 학생부를 꾸준하게 한 학생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 시스템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이런 식의 어떤 IT 계열로 준비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기회의 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국립대, 공대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합격하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커트라인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서성한 못 가던 학생들이 연고도에 붙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그러면은 건동공학 가는 학생들이 중경외시를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줄줄이 도미노로 지금 한 1000명 가까이가 훅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립대 같은 경우에 특히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국립대에서도 지금 첨단학과 개설이 되죠. 첨단학과만 피한다면은 상당히 널널하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 베이스로 하는 학과 중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낮은 학과가 있습니다. 어디냐? 건축학과입니다. 그래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참 학생들이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뭐 수능 최저나 이런 부분 걸려 있을 때 만약에 이걸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 지원해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꺼낸 김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물리학 베이스의 이런 과들, 첨단학과들을 가려면은 뭐 뭘 준비해야 될까?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기는 한데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내지는 경제수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특히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주제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본인의 특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본인의 어떤 심층성을 돋보여 줄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주제 탐구 활동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 그러니까 사실 뭐 전자전기, 기계공학, 엄밀히 말하자면은 컴퓨터 자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기계공학적이고 되게 좀 전자전기적인 부분들이 되게 강하지만 실제로 컴퓨터 USB 연결을 해서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한다든지 코드 값을 변화를 시켜서 이 조작을 좀 달리 튜닝을 다시 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자전기, 기계 뭐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대학원 조교 뽑을 때도 파이썬이나 아니면은 그 파이썬 아니면 R을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거의 공통된 면접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원마다 교수님들마다도 지금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뭐 각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영어에서 기본적인 역량 쌓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해외 학술 논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해외의 격차는 상당히 좀 크거든요. 특히 이제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연구하거나 또는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전무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이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불모지인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 있는 학술 논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된다면 해외 학술 논문을 좀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진로 과목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학교마다도 지금 뭐 정보과학이라든지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과학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첨단학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코딩 능력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요. 어문에서 무슨 컴퓨터 코딩을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뭐 챗 GPT 나왔죠.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맥락적인 어떤 기술이 NLP, 자연어 분석, 자연어 처리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도 되게 많습니다. 벡터로 해서 뭐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TF, IDF라고 해서 그 문서에 있는 유니크한 그런 내용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논리와 로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통해서 어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까지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지금은 뭐 문과든 이과든 무조건 수학을 좀 어느 기본 이상은 해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수학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학과 준비하실 때 요 정도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일단 서울의 인프라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방에서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서울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방에 있는 첨단학과나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좀 전략적으로 한번 올해는 지원해봄직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일반 대학 보건의료 분야의 배정 결과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의료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는 지금도 막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소아과는 폐과한다 그러고, 응급실에는 의사를 못 구한다 그러고, 근데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막 터져 나가고, 그 다음에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영상의학과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과별 편차도 되게 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간호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슈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에 뭐 서울 경기 해봐야 지금 한 39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대다수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증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호학과를 노리는 학생들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개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학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총 39개교 410명의 정원이 늘어났고요. 임상병리, 약학, 치기공학, 작업치료 등등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의 정원도 조금씩 다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별로 한 번씩 이제 변동사항 한 번씩 알아보는데요. 주된 내용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학과가 이제 증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좀 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한번 지적을 하자면은 뭐 지방에 있는 특수성을 좀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지방하고 서울하고요. 사실 수능 격차는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늘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면 일단 욕을 먹기 때문에 일단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 자체가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굳이 수능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좀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재수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 이제 상위권 재수생들이 다시 이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죠. 지금 뭐 국감 자료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서울대생들의 상당수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등급 따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등급을 따지 못하면은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아예 지원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막고자 지금 수능 최저를 지방대 중심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큰 내용은 한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설이 된 데가 미래인재전형 그리고 미래인재전형 2. 서류 100% 그리고 서류평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60, 면접 4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단계 서류로 프리패스하는 서류 100% 전형.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성균관대가 이걸 좀 활용을 많이 했었죠. 근데 성균관대가 이 서류 100% 전형을 통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수능 만점자를 잡아갔죠. 그래서 수능 만점자를 납치하는 그 수시 납치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그 경우인데, 그래서 서류평가 100%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시 라인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 내신보다 수능이 좀 안 나오는 편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뭐 수능 납치를 그렇게 막 수시 납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학종이 이원화가 되거든요.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로 프리패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면접으로 가는 경우, 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나 이런 기본적인 서류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첫 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는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좀 클 거다라고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대학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자기소개서 필요한데 왜 자꾸 없애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활 가능성이 높은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서류하고 이제 그 단계별 전형, 면접형하고 차이는 결국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자신이 있는 자사 또는 특목 또는 뭐 외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학생부 관리에 좀 자신감이 있다. 내가 진로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서 1단계를 걸러내고 2단계 면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이 아마 여기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학생부가 되게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1차 선발 배수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덤비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형, 그 다음에 면접형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평가형을 지금 신설을 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지역인재라든지 뭐 내지는 저소득, 지역인재 전형은 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교과 100%로 가고요. 다만 변화가 이제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농어촌 학생 전형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이쪽이 이제 학종에서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 분포대에 따라서 약간 좀 선발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서영고, 서상한, 중경외시까지 해가지고 한 주요 10개 대학들은 학종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건동원부터 시작해서 내려가게 되면 교과 비중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요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의 퀄리티 관리가 상당히 좀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 애들은요, 내신도 좋으면서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나오고 비교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2, 3등급 떨어지면은요, 내신도 취약한데 학생부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능도 좀 취약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놈이 다 가지고 없는 놈은 더 없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입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부 교과, 강원대의 농어촌이나 저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교과를 변별을 해보려고 하니까 변별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로서 변별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교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의 어떤 정책 변화를 보면은요, 이 대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고요. 입시의 흐름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충남대도 서류형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 애들이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한마디로 각 대학마다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그거죠.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거. 그래서 특목 자사나 뭐 이런 쪽 애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대학들은.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비중이 커져버리면은 이제 불공정하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도록 정부에서는 완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대학의 욕구는 항상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형 전형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국가 안보 융합인재 전형, 여기에서 해양안보학을 신설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안보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을 하다가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연관을 좀 많이 시킬 수가 있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지금 A, B, C, D, E 5단계로 평가를 하고 절대평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9등급 체계에서 A, B, C, D 5단계로 하면 일단 9단계가 5단계로 줄어드는 데다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올 A인 학생들이 거의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올 A인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의대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올 A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B나 C가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교학점제 이후에 이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취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 환산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첨단학과 때문에 인원 조정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기존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맥락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사한 내용이죠. 모집 인원이 증설이 됐다. 그 다음에 전형 신설이 된 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특기자 중심으로 많이 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서류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입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단위하고 선발 인원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제는 가산점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맥락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같이 들어갔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이제 뭐 폐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명칭 변경이 들어갔다든지, 특히 인원 증원이 들어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첨단학과 개설에 따라서 인원 증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점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점에서 15점까지 올라갔는데, 그 얘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점수 격차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직까지 다 반영을 시켜줬는데, 이제 과탐 2과목으로 수학교육과에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의 맥락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게 전북대하고 전남대하고 서로 좀 알력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전체를 좀 아우르려고 전형을 좀 개설을 하거든요. 근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있는 인재만을 따로 모아서 선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특히 옆에 있는 이제 원광대까지 같이 가세해서 이제 호남 지역 전체에서 한번 뽑아주고, 그 다음에 전북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뽑아주는 그런 부분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들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전북 전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되게 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하고 전남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고 이런 알력 다툼이 있다.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주요 변경사항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형에서. 그러니까 인성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됐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식으로 엮어서 좀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성이 아예 단어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테스트하기가 사실 서류로 사람의 인성을 판단한다? 되게 좀 위험한 이야기기도 하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봉사왕으로 해서 이제 입학한 학생이 여러 가지 성 스캔들에 휘말려서 성범죄에 휘말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균관대가 왜 이걸 갖다가 걸러내지 못했냐라고 해서 욕을 먹은 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인성을 서류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에 인성 관련된 부분을 쓰라라고 하면은 자기 자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되게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지금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이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고, 물론 이제 개개별 학교들의 특성도 있지만, 기본적인 역량은 사실 뭐 세 가지, 여기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정도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부 잘하느냐. 근데 이 학업 역량을 학종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보거든요. 뭐 포괄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이 좋으냐 이걸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범위를 갖다 확장을 시켜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낮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나 탐구보고서 주제나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잘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학업 역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 자체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공 역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진로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야 돼요? 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본인이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분야까지도 치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의사 한 분이 모든 과를 진료를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화가 돼가지고 과 조금만 넘어가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협업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혼자 단독 업무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협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프로젝트 수업도 많고 이런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 단어와 다른 어떤 어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가장 공통적이다. 그리고 뭐 기독교인 학교들, 뭐 종교적인 색채가 있거나 또는 독특한 설립자의 어떤 취지가 좀 반영이 된 학교들은 좀 독특하게 선발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요 세 가지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100%였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효과 20이 들어갔어요.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대도 되게 좀 고민이 많죠. 왜? 교과로만 하니까 애들이 내신 깡패들만 들어오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신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면은요, 학교 간 퀄리티 보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을 100%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따로 한번 서류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학업 역량 한번 더 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변경사항의 분량이 많습니다. 일단은 학과 통합이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재라든지 뭐 선발 방식이 조금 단일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에서 3,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게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3학년도에는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대학 쪽 같은 경우에 합 6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합 6이었는데 지금 세계 합 7까지 떨어집니다. 세계 합 6하고 7은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은 세계 합 6이면요, 평균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위 11% 이상을 다 마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23%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 7이 된다는 거는. 2등급, 2등급, 3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여분이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최저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커트라인이 상승되는
예, 그 내신 컷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컷이 되게 조밀하죠. 예, 조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내신을 작년보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네, 과목들이 지금 사회, 과학, 탐구 중에 수학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5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워낙 말이 많았죠. 예, 이과는 문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문과는 이과로 지원을 못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 중에서 건축학과, 도시공학과의 경우에는 예, 허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로 진학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진단 검사도 한번 시행을 해보거든요. 근데 공대 안에서 정말 결이 다른 애들, 이게 공대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표가 좀 다르게 나오는 애들이 예, 건축학과 쪽입니다. 예, 그래서 애당초 건축학과 가는 학생들은 좀 디자인에 좀 소질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되게 인문학적으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건축학을 많이 선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생활과학대학이나 아니면은 생명자원과학대학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과탐만 지정을 했다가 사과탐 모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특히 적용을 하다가 지금 적용을 안 하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미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간호대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에 들어갔다. 요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경사항, 교과 전형 요소하고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100, 내신 깡패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지만,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과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조금씩 낮아졌다. 이게 가장 큰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급합이 이제 7에서 8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크게 많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대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어떤 내용 변경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 학교들의 가장 주된 전형은 사실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보다는. 그래서 종합 전형에 있어서 서류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뭐 국립대나 이런 쪽을 넣는다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넣는 게 사실은 합격 확률도 더 높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 거점 대학들은 내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과가 진짜 극강이다. 그럼 차라리 연대를 넣어보던가 아니면 고대 계적을 넣던가 계열적 합평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주로 보면은 이제 국립대 중심의 어떤 입학 전형은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입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제가 뭐 다른 학과들은 뭐 있는 학과 있고 없는 학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일률적으로 경영학부를 선택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교과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제주는 그래도 좀 잘 안 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대는 일단 수시에서 그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에서도 지금 3명밖에 안 뽑는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지역 인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애들 받아봐야 어차피 끝나고 나서 서울로 갈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지역 애들을 많이 뽑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경쟁률 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될 내용이 경쟁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경쟁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경쟁률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충원 합격 순위를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실경쟁률을 다시 한번 책정을 한 건데 보이는 경쟁률보다 실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몇몇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다 바로 붙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경쟁률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겉으로만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격차가 많이 나는, 뭐,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반 가까이 빠지는, 그런 경우 있고요. 순환율이 높은 학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경영학부가 본래는 경쟁률이 7.5였는데, 실경쟁률이 2.14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주요 포인트는 역시나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하는 방법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우선 딴 것보다 착실한 교과 성적 관리가 되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어떤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거 진로 선택이나 검사나 뭐 이런 부분 하는데 교과 전형에 좀 적합한 학생들은 일단 꾸준한 학생들. 그러니까 딱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시간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애들. 생활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착실한 교과 성적이 관리가 됩니다. 내신이 높다는 얘기죠. 반에서 뭐 오히려 과거 영재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좀 스파크형.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한 일주일째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막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가 한 3, 4일쯤 널브러져 있고 이런 스파크형의 애들은 교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교과 관리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약도 잘해야 되고요, 정리도 잘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이런 꾸준함이 없고 약간 좀 독특한 그 천재성이 있는 학생들은 좀 보면은 좀 꾸준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뭐 일반고를 가나 자사를 가나 둘 다 내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 대비하는 방법은 일단 착실한 내신 성적 관리, 범위를 정해놓고 일자에 맞춰서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거점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요소를 보고 지금 아까 확인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하락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하고 서류 평가와 면접을 추가해서 전형을 설계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그러니까 서류 평가만 하겠다 또는 면접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변동된 경우에는 입시 커트라인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파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를 조금만 더 얹어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꽤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거 되게 하기 귀찮다고 본인은 내신하고 수능만 파겠다고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본인이 나온 내신 점수에 비해서 나중에 학교 가고 나면은 되게 내가 높은 점수로 되게 좀 가성비 좋지 않게, 그러니까 점수 되게 아깝게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뭐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내신 지표라든지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부분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을 요소를 배려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역균형, 지역인재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50% 이상 정량 반영돼야 되고요. 자, 지역균형은 말 그대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정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당 추천 인원이나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방에 있는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만을 뽑겠다. 이게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대학들이 이제 지역인재 또는 지역균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의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분들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최저 나오고 이러면 일단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일단 의대를 생각하시죠. 지역 의대하고 인서울 의대하고 약간 입시를 준비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인서울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은 학생부 종합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에 있어서 의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좀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좀 집중적으로 파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을 너무 좀 세세하게 짜놓으시면요, 전술에서 승리하고 전략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 번은 저한테 이제 학부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부산대 교과 전형이 국영수 과만 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영수 과만 내신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신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의대 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입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문했던 학부모님의 학생이 고1이었어요. 고1이었고 고2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모른다였고, 그 다음에 입시를 갖다가 그렇게 한 학교만을 타겟팅해서 하면은 물론 이제 성공하는 경우에는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실패했을 경우에 플랜 B가 이게 되게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시는 뚜껑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플랜 A, B, C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좀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몰빵을 한다?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해 되니까 부산대가 교과 전형에서 국영수 사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셨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입시에서 큰 타격을 입고 아마 의대에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2학년 때 조금 보정하고 3학년 때 조금 보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가다듬어 가는 게 좋지, 1학년 시작할 때부터 막 이걸 갖다 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 뭐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입시가 생각보다 계획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 뭐 전체 의대 정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이 한 1,000명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한 2,000명 가량이 지방 국립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의치, 한약 계열에 있어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은 교과 전형 100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능 최저가 역시나 의대는 항상 높죠. 뭐 세계 합 5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4개 과목 중에서 뭐 4개 합 5라든지 4합 5, 4합 5, 3개 합 6이면은 되게 좀 낮은 편이죠. 제주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합 4, 3개 합 4. 이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최저가 높고 그 다음에 교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극강의 내신과 극강의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는 조금 완화가 됩니다. 세계 합 4 수준에서 세계 합 5 수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한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세계 합 4나 세계 합 5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면접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100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약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학교와 학과들이 있지만 대략 한 3합 5, 3합 6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합 7 수준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은 서류 종합 30%, 서류 20%, 이런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수의대는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건대 다음에 바로 충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교과 100 전형이 상당히 많고요. 수능 최저는 약대와 유사하거나 약대보다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3합 7, 3합 6, 3합 5,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면접 평가를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서류 평가 100으로 일괄 타결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 그리고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원투 전형 모두 서류 평가 100으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리적으로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인데 서울로 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납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면접 없이 이제 서류평가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발 배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6배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예, 이런 학교들은 그냥 내신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6대1 경쟁률까지는 1차에 다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략 경쟁률이 한 10대1 정도 된다고 할 때, 2대1 싸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서는 뭐 1단계 성적이 70이 들어가지만 면접에서 이걸 다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6배수, 5배수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내신을 커트라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과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신이 너무 좀 엄청 뒤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어지간하면 붙을 테니까 일단 와서 면접 보러 와. 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 계열. 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학종은 역시나 면접을 좀 많이 깔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경북대는 서류 100%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합 4 수능 최저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 학생부 종합전형 뭐 같은 경우에 아까 본 것 같은데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약대 약대 같은 경우 학종 전형에 있어서 최저는 교과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보다 조금 낮거나 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충실한 내신 상당히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렇게 6배수 서류 평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남대라든지 뭐 4배수 이상 가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모자라도 한번 밀어 넣어 볼 만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 전형을 다 끼고 있고요.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서류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구가 상당히 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좀 높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특히 이제 수능 만점자도 되게 좀 자주 나오죠. 대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에서 뭐 수능 만점자 나왔다 이런 게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니까 상당히 좀 숫자 싸움에 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의대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봤고요.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종 비중이 높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입시에 있어서 교과 전형의 비중은 상당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주요 대학들은 종합 전형을 못 늘리게 하고 있잖아요. 학생부 전형을. 근데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교과 전형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만약에 뭐 지금 아마 곧 발표가 날 텐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또는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입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가 절대평가로 될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마 A, B, C, D, E 평가가 되게 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올 A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신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 설계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면 서류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되게 좀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런 추이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이제 기준을 가져갈 것이냐.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가 아닌 거점대학이 아닌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자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A, B, C, D, E 중에서 뭐 B나 C를 받는 학생들도 분명히 지방대에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와 나머지 과들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격차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A, B, C, D, E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라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가 되게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좀 과도기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입시의 혼란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2 이하부터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2022학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중2들이 거기에 적용을 받죠. 그러면은 교과 내용도 다 바뀝니다. 일단
학습에 대한 어떤 분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없었던 행렬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고3 학생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고2 이하 그다음에 중2 이하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점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올해 6월 내로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계속 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지금 발표되는 내용들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합리적인 전략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혹시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나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뭐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